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압력이 같은 두 개의 풍선이 있다. 하나는 10도씨고 하나는 30도씨인데 이것이 10리터와 20리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풍선이 섞이면 이제 압력은 기본 같지만 이 온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10리터의 포션 10 플러스 20 중에 10에 대한 포션과 10 더하기 20에 대한 20리터에 대한 포션이 30도. 이렇게 어떤 분율에 의해서 온도는 조정될 것이고, 만약에 또 압력이 다르다면 압력은 그런 분율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 주어진 문제의 한 부분이 하나는 농도가 자, 이게 우리 주어진 문제였는데, 풍선 A는 10도씨에서 0.5기압, 그리고 2리터, 그 다음에 SO2가 10 ppb. 이게 미안합니다. SO2는 100 ppb이고, 또 이 풍선 B는 질량 농도로 표기가 됐죠, 그죠? 이 4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4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를 ppb 단위로 먼저 전환을 하고, 둘 다 ppb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위에 풍선이 500ml에 미안. 자,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NO2가 4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존재하니까 온도 30도, 압력 1.2기압에서 분자량, 그다음 R 값 주어졌고, 이 몰랄 발륨은 이렇게 셀 안에 공식을 넣어서 20.719리터 per 몰이 되고, 우리가 이 CBB를 CMB로 바꾸는 식을 사용하면은 2.07 곱하기 그러니까 2.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이니까 우리가 ppb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9성 단위를 생각하면은 20.72 ppb가 되죠. 여기는 단순히 4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라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단위를 풍선 A가 ppb로 나왔으니까 풍선 B도 단순히 ppb로 전환하는 데 불과하고, 자, 실제 문제를 풀이한 과정. 자, 여기 보면 풍선 A의 물리적인 조건, 온도,
압력, 부피, B의 온도, 압력, 부피 다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엑셀식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뭐 압력이 예를 들어 0.5와 1.2 ATM이지만 저것은 뭐 0.8이 되고 한쪽은 0.9가 되고 어떤 식이든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 최종적인 답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SO2는 24.7이 돼야 되고 77이 되고 NO2는 17.26 ppb가 되는데 자, SO2의 분자량이 64다, NO2의 분자량이 46이다. 이런 건 어떤 픽스된 정보죠, 그죠? 또 R 값도 0.0820, 이것도 어떤 픽스된 값이고. 그래서 여기 셀들을 다 클릭해 보면은 또 물리적으로 픽스된 조건들, 이런 값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엑셀 상에서 뭐 0.9를 넣어준다. 그럼 답도 37.68, 14.58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엑셀 시트가 어떤 유용한 것은 어떤 식의 숙제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공식판을 어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바뀌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풀이 과정을 보면은 한 개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고 그걸 더 이상 응용이 불가능하게 모든 게 어떤 폐쇄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 하나 잘 만들어 두면은 문제 조건이 어떤 식이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anyway,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몰랄 발륨은 이제 PV NRT를 이용해서 0.5기압과 10도씨 조건에서 46.44몰 per 리터, 30도씨 1.2기압에서는 20.72. 이건 다 PV NRT로 구해지는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moles of air를 따져서 그러니까 2리터의 부피는 46.44몰 per 리터니까 나눠주면은 이 66셀을 F66으로 나눠주면 0.04몰이 되고, 마찬가지 풍선 B에 들어있는 공기의 몰 수는 0.14몰입니다. 그래서 총 풍선 A와 풍선 B가 가진 공기의 몰 수는 0.14 대 0.04 더하면은 0.18 이런 식으로 돼서 뒤에 어떤 끝자리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에서 0.19가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0.19몰 이 조건이 됐을 때 풍선 A와 B를, 자, 이건 뭐 퀴즈에서나 중간고사 바로 물어볼 거니까 잘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0.19몰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미스했던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온도와 압력 조건인데 10도씨와 30도씨를 우리가 2리터와 3리터로 묶어주니까 어떤 분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도씨는 2리터만큼 있고 30도는 3리터만큼 있으니까 온도와 압력의 조건이 새로운 풍선 C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팩트죠. 화학적인 건 2차적인데 물리적인 건 빼고 화학적인 것만 들여다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2리터와 3리터의 분율에 의해서 10도씨와 30도가 섞이니까 위에 공식,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포션만큼의 온도가 들어가니까 물리적인 온도는 22도가 되고, 압력은 마찬가지로 0.92 ATM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이 0.92 ATM, 22도씨가 되고, 공개 몰은 0.199. 이 온도 22도와 0.92 ATM의 압력에서 몰랄 발륨은 26.31이니까 PV NRT에서 두 개를 섞어준 부피는 2 플러스 3, 5리터의 공기가 된 게 아니라 4.57리터만큼 0.43리터 줄어든 상태입니다.
풍선 A와 B의 합은 물리적으로 2리터, 3리터 합해지는 게 아니라 4.57리터만큼 줄어들었고, 이 풍선 C의 어떤 물리적 온도, 압력, 몰랄 부피, 최종 부피, 그리고 몰수, 이걸 다 이제 따져줘야 되죠. 그렇게 따져주고 나서 우리가 실제 SO2의 총량, 예를 들어서 앞서서 100ppb다, 20.72ppb다 이런 것은 단순히 농도만 전한 매스퍼 발륨을 바꿔주면은 137.8, 예를 들어 SO2는 공식에서 CMB와 CBB 공식을 바꿔주면 137.8이 되고, 자, 그러면 2리터의 풍선에서는 SO2의 총량은 275.60 나노그램이 되겠죠, 그죠? 자, 1세제곱미터에 137.8 마이크로그램이니까 2리터에는 곱하기 2하면 275.6이고, 2리터에 총 들어있는 양은 275 나노그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노그램 양 알고, 이 부피 26.31 몰랄 볼륨 알고, 또 어떤 에어에 대한 몰수도 아니까 이것이 정의된 상태에서 이 물질의 양과 공기 C 간의 조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없이 계산하다 보니까 이상한 값이 나왔죠. 그래서 SO2의 양은 275.6 나노그램, NO2는 138 나노그램. 이 모든 셀이 하나의 유기적인 펑션을 가지고 다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풍선 A에 대한 모든 그 공기라든가 SO2, 풍선 B의 NO2의 절대량은 138 나노그램, 또 ppb 단위는 20.72. 모든 수식들이 하나의 끈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절대량과 이 최종적인 부피, 이걸 감안해 주면은 SO2는 24.77 ppb, NO2는 17.26 ppb가 됩니다. 그래서 여튼 두 개가 혼합되고 그 혼합된 물리적인 조건, 그런 변화를 다 감안해 줘야지 새로운 조건에서의 ppb 농도라든가 또는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가 다 나오겠죠. 응? 뭐 그 예외 없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틀리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싶은데, 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물리적으로 믹스가 돼서 이 새로운 온도와 압력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몰 관계,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산한 거 보면은 이 풍선 C의 물리적인 변화는 빼고 화학적인 몰수만 구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지금 뭐 풍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어떤 이모의 어떤 유령식이 됩니다. 모래가 없이 그냥 성을 쌓은 것처럼. 그러니까 풍선 C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C에 맞는 온도와 압력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기의 조성이 있고 몰랄 볼륨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합성된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몰수만, 각각의 몰수를 구해서. 근데 그 풍선 A와 B는 지금 포션이 다르죠. A는 2리터만큼 기여했고 B는 3리터만큼 기여했죠. C를 만드는데 일단 물리적인 볼륨은. 근데 그 상호 간의 기여도는 전혀 따지지 않고 몰수만 구해서 더해버리니까 뭔가 계산은 나오지만은 그것이 풍선 C인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유령의 상태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몰수는 A라는 조건이 A라는 풍선만 유지되고, 근데 또 다른 그 온도 압력의 조건에 있는 게 서로 지금 혼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리적으로 몰수를 구성하는 요인 자체가 다 흔들려서 바뀌어 버리는데, 각각의 것이 어떤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이 온도 압력이 변화하면 그 안에 몰수는 다 같이 그대로 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났는데 그건 감안하지 않고 그냥 몰수만 구해서 더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ppb라는 단위가 편리한 게 온도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라는 건데, 지금은 온도 압력이 어떤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섞였는데, 그리고 그 섞이는 과정이 전혀 이 포션이 예를 들어서 뭐 1대 9일 수도 있고 1대 100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하니까 답이 나올 수 없겠죠. 상호 간의 기여도를 반영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전제는 예를 들어 풍선 A하고 B가 섞였다. 그럼 그걸 어느 시점 두면은 바깥 공기하고 이제 다 완전히 평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바깥 공기하고 평형이 된다면 그 조건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 두 개의 시스템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심플한 전제 하에서 보는 거지. 만약에 어떤 그런 것까지 따지려면 예를 들어 이제 혼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25도씨 일기압이다라는 어떤 그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만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 거죠. 자, 뭐 다른 질문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스크린을 조금 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책을 잠깐 보면서 자, 오늘은 여러 차례 예고한 것처럼 드디어 2장 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자상 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입자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교재 여러분들 59쪽 보시면 입자의 발생원 입자는 자연적인 배출원과 인위적인 배출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황사처럼 이제 먼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 또 인위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산업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오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입자의 특성은 이제 이게 어떤 물리적 화학적으로 입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62쪽 보시면 그림 2-2에 입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3개의 크라이테리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개수 농도 분포라고 해서 공기 중에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가. 또 하나는 표면적의 농도, 그러니까 입자의 표면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 또 하나, 세 번째는 부피나 질량을 기준으로. 자, 부피나 질량은 여기서 거의 상대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부피 농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입자는 크게 X축 보시면은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지금 이게 좀 약간 로그 스케일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선을 경계로 듀얼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게 됩니다. 이산 분포.
그렇죠. 자, 이 1에서 2 마이크로미터 X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큰 산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코어스 파리클, 왼쪽으로 큰 산이 파인 파리클 해서 우리말로는 이것을 조대 입자, 우리말로 이것을 미세 입자, 이렇게 fine versus coarse fraction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이러한 그 부피나 질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항상 예외 없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덩치가, 즉 부피라는 게 덩치죠. 덩치가 큰 놈들은 대략 10 마이크론을 향하면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또 덩치가 작은 놈들은 1에서 2 마이크론 이하 쪽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를 형성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실내든 실외든 항상 먼지를 컬렉션하면은 어떤 그런 에어로다이내믹한 트렌드에 의해서 이런 파티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랙셔네이션이. 자, 물리적으로 그 분진을 우리가 필터 같은 것으로 받아보면은 이렇게 두 개 듀얼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따져보면은, 부피나 질량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따져보면은 대략 한 0.1 마이크론 영역에서 입자가 너무 작아도 표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자가 큰 부분들은 덩치가 큰 녀석들은 표면적이 작겠죠. 아무래도 표면적은 너무 미세하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중간 영역에서 표면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표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개의 큰 피크가 0.1 마이크론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개수, 입자의 그 숫자, 공기 중에 입자가 뭐 몇 개가 존재하는가. 그 기준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 자, 입자의 숫자만을 따져줄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그 숫자의 카운팅 세부르기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일단 입자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제대로 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개수로 보느냐, surface area로 보느냐, volume concentration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입자는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부피 농도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자, 우리가 소개한 그 에어 폴루션이라는 원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좀 옮겼는데, 방금 이렇게 2, 3분포 이야기를 했고, 그 2, 3분포를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전에 2, 3분포 1에서 2 마이크론 전후로 어떤 볼륨이 coarse particle, fine particle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은 이 0.1 마이크론 이하의 또 하나의 세 개의 산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아주 미세한 영역을 잘 보질 못하다가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더 발달해서 큰 거는 이제 쉽게 보죠. 작은 것은 이제 보는 영역이 어려우니까 점점
더 정밀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런 세 번째 산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주로 어떤 영역인가 하면은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transient nuclei or Aitken nuclei range라고 해서 가스로 존재하던 물질들이 핫 베이퍼 상태 위에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뜨거운 베이퍼들이 전기 형태로 존재하던 놈들이 컨덴세이션, 자, 응집 반응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파리클, 가스가 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극초미세 영역에서 자, 막 가스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다 그런 물질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가스가 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산의 영역은 뭐 늘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염이 심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초의 이 컨덴세이션, 컨덴세이션 우리말로 이제 응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파리클, 가스 투 파리클 컨버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체인 애그리게이트, 응집이 되겠죠. 어떤 조그만 아주 미세한 입자가 형성되면 이런 입자들이 많아지면 다시 이놈들이 뭉쳐서 하나의 더 큰 입자로 이제 발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어떤 케미컬한 형성, 그다음 애그리게이션, 일종의 좀 물리적인 그 세모기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서 이 극초미세 영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이 이제 더 자라나면은 코아귤레이션 형태가 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세분진, 파인 파리클. 그러니까 이쪽 제일 끝 쪽은 울트라 파인 파리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이쪽은 파인 파리클, 이쪽은 코arse 파리클. 코arse 쪽은 보면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놈들이고 주로 형성되는 과정이 mechanically generated aerosol range. 자, 기기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돌이나 흙이나 그러니까 돌이 깨지다 보면은 흙으로 되듯이 또는 토양이 바람에 불어서 우리가 뭐 황사 같은 게 중국에서 날아오듯이 그런 또는 씨 스프레이 바닷물의 회염이 우리가 바다 근처만 가도 뭔가 바다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다의 어떤 소금 알들 아주 미세한 그런 소금들이 우리한테 이제 전달되니까 느끼는 거고 또 볼케닉 애쉬 볼케이노에서 발생하는 것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 플랜트 파리클 꽃들이 뭐 화분을 갖다가 뿜어대는 그런 것도 이런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이런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상단에는 발생 소urce 하단에는 싱크를 제시했는데 덩치가 큰 놈들은 결과적으로 precipitation 침전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땅에 결과적으로 세디먼트가 되는 세디먼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파인 파리클 영역인데 이 파인 파리클들은 주로 이것도 chemical conversion of gases to low volatility vapors. 자, 최초의 울트라 파인 파리클들이 생성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지금 이 기작의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바로 low volatility vap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hot vapor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뜨거운 베이퍼, 왼쪽은
low volatility vapor. 이게 어떤 의미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 정발점이 있죠. 어떤 끓는 점이 있는데, 왼쪽은 인위적으로 어떤 뭐 공장이라든가 공정을 통해서 아주 산업활동을 통해서 뭔가 오염물질들이 뜨거운 연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low volatile vapor라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쉽게 공기 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정발하는 물질,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이제 low volatile vapor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물질들이 동질체의 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호모지니어스한 뉴클레이션 하거나 그래서 또 어떤 컨덴세이션을 통해서 뉴클라이를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드랍릿으로 발달하고, 또 이것들이 코아귤레이션, 응집을 통해서 세를 더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인 물질 로우 발루트하다, 핫 베이프다, 어떤 과정은 보면은 울트라 파인이나 파인이나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자, 이 물질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 파인 파리클은 두 가지 중요한 조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의미까지 알면 좋지만,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소연, rain out, wash out,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나? 누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자, 공기 중에 먼지가 발생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사라지는데, 하나는 이 sedimentation, dry deposition. 적당히 공기 중에 먼지가 한번 발생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의 덩치나 또는 어떤 기상 조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sedimentation이라고도 표현하고, dry deposition. 우리말로는 건조 침적, 또 건조 침강,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참고로. 그 다음에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공기 중에 어떤 물의 힘에 의해서 이 먼지가 사라지는 것을 wet precipitation, wet deposition, 서균 침적 또는 침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비가 왔지만 우리가 1년 44철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비가 오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먼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애써서 살아있다가 비가 한번 오면 그냥 싹 씻겨놔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고 난 뒤에는 공기도 아주 맑은 것처럼 보이고 좋아지는데, 여하튼 이런 비를 통해서 또는 눈을 통해서 wet precipitation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작으로 구분하는데, rainout은 이런 먼지가 대륙권을 넘어 청천권, 대륙권 부근도 좋고, 본인이 하나의 어떤 구름이 되고, 그러니까 먼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아서 조그만 놈들이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서 클라우드 레이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먼지가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바꿔서 비의 형태로 침투해서 비로 떨어지는 현상을 레인아웃이라고 하고, 워시아웃은 도망다니다가 떨어지는 비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상태가 이제 워시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티브하게 자기가 사라지는 능동적으로 가느냐, 또는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는 빗방울에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걸 가지고 레인 아웃, 워시 아웃, 하여튼 둘 다 아웃되는 상황은 맞죠, 그죠? 근데 그런 기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공기 중에 먼지나 또는 그 어떤 프리시피테이션을 채취하는 이런 장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acid precipitation sampler 해서 평소에 이렇게 뚜껑이 막혀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오른쪽을 이렇게 막아두어서 왼쪽에 오픈된 상태의 샘플러는 먼지들이 항상 드라이 데포지션이 되게 오픈하고, 비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여기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이 뚜껑이 이렇게 와서 드라이 데포지션을 보호하고, 여기는 이제 빗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왼쪽은 드라이한 분진이, 오른쪽에는 빗물이 쌓이게. 그래서 일주일마다 저 통 2개를 가져가서 빗물 속에 어떤 조성, 산성비가 얼마나 왔나, 또 한쪽은 분진이 얼마나 쌓였나, 이것을 이제 수시로 볼 수 있게. 이런 장비가 미국 같은 데도 뭐 수만 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산성비 감시 모니터링망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장비 그래서 세부적인 걸 보면은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이런 그 PM10 샘플러 같은 거 보면은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그 필터 장비 같은 것을, 필터가 여기 들어있죠, 그죠? 통해서 공기가 흘러가고, 먼지는 필터 위에 다 쌓이고 깨끗한 공기는 밑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더스트 프리 에어는 아래로, 더스트는 필터 안에 쌓이니까 어떤 유속으로 얼마만큼 샘플링한다. 예를 들어 분당 1세제곱미터씩 24시간 샘플링했다. 그러면 공기의 부피, 분모 부분을 알고, 분자 부분은 필터의 샘플링 비포, 애프터, 웨이트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PM10 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저렇게 저런 샘플을 이용하면은 좋은 점은 그 먼지를 직접 우리가 분리해서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이제 불편한 점은 예를 들어 한 24시간 정도 저렇게 샘플링 해야 먼지가 이렇게 까맣게 쌓이니까 어떤 그 순간순간 먼지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광판에 먼지 농도가 이제 빠르게 뜨는 그런 현상은 지금 이제 오른쪽 장비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집진을 하고 공기 중에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필터 용지 같은 게 있고, 여러분들 그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어떤 까만 점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한 개의 포지션에 계속 먼지가 쌓이도록 둡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인 다음에 배터리 광선을 때리면은 만약에 먼지가 어느 정도 쌓였냐, 그러니까 먼지의 양에 따라서 어떤 반사하는 투과율이 다르겠죠, 그죠? 많이 쌓여서 뭐 많이 흡수되고, 또는 뭐 작게 쌓여서 뭐 바로 반사된다든가. 그래서 배터리가 투과되는 1시간 동안 쌓인 한 개의 점에 그 배터리를 통해서 이것이 뭐 100마이크로그램이다, 입방비슷한, 또는 뭐 50마이크로그램, 그걸 측정하면은 또 한 단계 진전, 그리고 또 하나의 샘플링, 또 한 단계 진전, 이렇게 테이프가 똘똘똘똘 말리면서 어떤 연속적으로 시간 단위의 PM10 농도, PM2.5 농도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B의 경우는 컨티뉴어스하게 보는 거고, C의 경우는 하나의 빅 샘플을 채취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 공기를 채취할 때 최초에 우리가 군진이 어떤 파인과 코스라는 그런 이제 영역을 구분했죠, 그죠? 그런 영역, 미세 입자다 또는 조대 입자다 구분을 했는데, 그런 입자의 영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수치로 잡아주는 것을 바로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 우리말로는 공기역학적 직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라면 계속 자기만 하면 돼. 이 수업 시간만 되면 돌리나? 응? 자, 공기 중에 먼지들은 뭐 예를 들어 아까 식물의 화분, 플랜시드 같은 것도 포함되고, 뭐 각각의 사이즈가 정확한 정상적인 원의 형태가 아니라 뭐 길쭉한 놈부터 둥근 놈, 뭐 각각의 형태가 있으니까 실제 어떤 공기 중에서 그런 물질들이 가라앉거나 떠오를 때 그 이펙티브한 유효한 크기는 가장 긴 쪽의 지름을 이용해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직경이라는 게 짧은 쪽도 있고 긴 쪽도 다양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저항을 느끼는 이제 가장 큰 쪽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어떤 일반적인 직경이 아니라 먼지에 한해서 우리가 직경을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경은 지금 여기 수식 D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는 dP 곱하기 KC의 low P 나누기 KC 에어로 low 에어로 해서 이런 함수적인 관계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C는
커닝엄 코렉션 팩터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좀 입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때 볼 것이고, 이것은 주로 2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에서 이 숫자는 1.0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atio of Kc of the particle diameter dp and Kc of the particle diameter d arrow is approximately 1. 자, 이 Kc하고 그러니까 파리클 입자가 직경이 dp인 것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직경과 공기역학적인 직경 간의 B를 이제 Kc로 표현했고, 이것이 이제 1에 근접하고, 자,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팩터, 입자의 밀도라든가 또 어떤 공기역학적인 밀도 같은 걸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입자, 공기역학적인 그 밀도가 1g, 1세제곱센티미터당 1g일 때 위의 식은 이 dp 곱하기 rho p의 2분의 1과 같이 단순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kc 텀들, rho 에러 텀들이 다 날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그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일 때는 단순히 그 입자의 직경과 밀도의 함수로 공기역학적인 직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의 식은 원론적이고 이 아래쪽은 어떤 프랙티컬하게 공기역학적인 직경을 구하는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기역학적인 직경 개념이 왜 중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1에서 2 마이크론 경계 위쪽을 미세분, 그러니까 코어스 조대 입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조대 입자 영역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보편적인 관리를 하는 게 PM10이라고 해서 공기역학 직경이 10 이하인 영역들, 이 조대 입자 영역들 중에서 이 데포지션, 사람의 폐로 들어가는 양을 따져보면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이 뭐 예를 들어 한 맥시멈 20% 정도 부근이라 그러면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이 50%. 그러니까 이 먼지가 크면 클수록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작을수록 이제 코로 들어가고,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의 어떤 선모도 뚫고 이제 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먼지의 양의 증가가 사람 건강과 직결되고 사망률 따지는 게 이런 물리적인 팩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5 이 원서하고 우리 한글 교재하고 서로 같이 섞어서 보니까 교재 63쪽 보시면은 자, 그림 2-3에 서울에서 스모그 시기와 평상 시기의 대기 입자의 질량 농도와 황산염 및 질산염의 질량 농도 크기 뭐 이런 이제 비교가 있는데, 스모그 시기는 그림 A를 보시면 이제 스모그란 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오염시키는 영향이 큰 거죠. 자동차가 많고 광화고에 일어나고, 이런 때는 1마이크론 부근에 이 미세입자 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콜스 영역의 산은 상대적으로 작죠, 그죠? 근데 점선을 보면은
평상시의 농도는 자연적으로 항상 유입되는 콜스 파리클들의 농도는 크고 이 파인 파리클들은 굉장히 포션이 작죠. 이런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오염 물질들 결국 파인 파리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스가 이 입자로 전환된다는 게,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다니면 질소산화물, 또 비발성 유기화물 이런 거 이제 뿜어내면은 그것들이 이제 광학 오염을 통해서 오존도 만들고 또 미세 입자도 만들고 이제 공기가 심각한 오염 상태로 가면서 이제 먼지들이 같이 많아지겠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팩트는 가시도, 비저빌리티, 빛이 통과하는 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잠깐 자, 이 네이버에서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걸 쳐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죠. 다들 그렇게 졸리는 거야? 축제할 때는 밤에 뭐 물이 들었나? 지금 이런 우리가 어떤 입자상 오염물질, 분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공기의 질, 또 가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어떤 공기 중에 오염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팩트는 일단 물리적으로 먼지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어떤 시각이 좁아들겠죠.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먼지가 많으면. 근데 먼지가 많은 게 아니라 먼지가 이런 거 별로 없고 가스상 오염 물질들만 많이 존재하면은 어떤 우리가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가스들이 많다. 자, 가스들도, 또는 뭐 입자상과 마찬가지로 가스도 각각의 어떤 좋아하는 그 파장된 그 흡수하는 그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오염 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스가 많이 존재하면 그것도 어떤 우리가 보는 시야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 UV라는 거, 이 자외선, 그 다음에 visible ray, 가시광선. 자, 이 UV하고 visible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파장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UV가 파장이 비저블에 비해서 길다, 짧다? 이게 이제 훨씬 짧죠, 그죠? UV보다 더 짧은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비즈블 다음에 영역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좀 결국 우리가 어떤 이런 빛에 대한 성격을 또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떤 그 먼지라는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에 대한 특성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뭐 어떤 빛이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사용할 때 느끼겠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에너지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긴 파장에 비해서 에너지는 업 되고 길어지면은 에너지는 로우 되죠. 사람의 몸의 건강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돌려놓고 옆에 있으면은 그 마이크로파를 받아서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옆에는 있지 말라 돌아갈 때. 반면에 적외선도 near infrared 근적외선에 대비해서 far infrared 원적외선의 경우는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원적외선 좋다고 선전하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제 우리 몸에는 좀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성격이 참 중요한데 특히나 이 가시광 영역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띠는 게 실제 이 자외선은 점점 오존홀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이 또 비저블 레인지는 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직접적인 건강. 특히 이 자외선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100에서 280 나노미터. 이 영역은 UVC라고 해서 사람에게 오면 바로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 오존이 이런 걸 잘 잡아주니까 별 문제가 없고 208에서 320 주로 이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자외선을 뚫고 들어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어떤 프로텍션 하는 거고 UVA 영역은 뭐 오히려 어떤 피부에 도움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80에서 780까지 이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은 자 여기 색깔들을 보세요. 주로 짧은 파장 380
데에서 이제 파란색의 하늘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영역으로 이제 780 나노까지 영역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도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그런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저런 빛의 에너지가 파장이 짧을수록 파장 길이의 4승배 빛이 어떤 산란하는 강도는 이런 파장 길이의 함수, 역수의 4승배에 바로 이제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파장이 짧은 데일수록 산란이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먼 하늘을 봐도 이렇게 파란색 영역, 강한 산란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멀리 강한 산란 인텐시티 때문에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빛의 영역, 그리고 이런 빛이 공기 중에 분진이라든가 입자상 오염 물질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리 같은 게 좁아진다든가 그 함수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보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 볼 때 시야가 넓게 보이고 또는 좁게 보이고 이런 현상은 이제 두 가지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산란, 스캐터링, 튀겨내는 것, 또 하나는 absorption,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초의 어떤 I0라는 인텐시티로 우리가 어떤 빛이 투과가 된다면 그 투과되는 미디움의 종류, 이것이 뭐 가스든 먼지든 그런 미디움을 적정 넓이를 통과하고 나면은 I라는 인텐시티로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수리적으로 뭐 함수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또 대기오염, 가스상 또는 입자상 오염 물질과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함수적인 내용들, 또 LB에서 visibility, 우리가 또 가시도를 계산합니다. 자,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로